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이 막 휘몰아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붙잡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호흡에 집중하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이 호흡 집중이 어떻게 우리를 복잡한 생각 속에서 지금 여기로 딱 데려오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건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을 때 정말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이거라고 하네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핵심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러니까 here and now에 존재하는 거예요. 방법은 뭐랄까 놀랄 만큼 간단해요. 아, 정말요? 그냥 코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느낌, 그 감각에만 의식을 딱 모으는 거죠.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데서 잠깐 벗어나서 오직 지금 숨 쉬는 걸 느끼는 순간 마음이 바로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생각이란 게 원래 자꾸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현재에 머무는 연습. 그것만으로도 이 생각의 방황을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와,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발표 10분 전이라 막 엄청 떨려요. 그래도 발표 시작 전인 지금 그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비유가 아주 적절해요. 폭풍 전의 고요 같은 거죠. 네. 근데 마음은 이미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러는데 그 문제라는 게 종종 우리 마음이 딱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아, 이건 문제다 하고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좋고 싫음, 호불호가 기준이 될 때가 많고요.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설령 발표를 좀 많컸어요. 그래도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경험일 뿐이죠. 지나간 일. 네. 아니면 월급이 깎일까 봐 걱정된다. 이것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일이잖아요. 이런 사건 자체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데 우리 마음이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부정적인 생각, 감정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면서. 되새김질. 그게 괴로움을 만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어떤 자료에서는 마음이 항상 현재에만 머물 수 있다면 괴로움은 아예 없을 거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데요. 그러면 마음이 진짜 힘들 때 이 호흡 집중법을 어떻게 써야 제일 효과적일까요? 자료에 뭐 순서 같은 거 나와 있던가요? 응급처치처럼요? 네, 아주 명확한 순서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약간 달라요. 오, 어떤 순서인데요? 마음이 아주 그냥 극도로 힘든 응급 상황이다 싶을 때 첫 번째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재 순간에 딱 닻을 내리는 거죠. 의식의 닻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현재로 돌아오는 거. 그 다음은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약간이라도 안정을 찾으면 두 번째 단계로 놓아버림을 시도하라고 해요. 놓아버리며 감정을요? 네. 여기서 놓아버림이란 건 느껴지는 감정이 있잖아요. 이걸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거죠. 감정의 에너지 자체를 그냥 소멸시키는 과정이랄까요? 이때 중요한 건 막 떠오르는 생각들 있죠. 그건 일단 무시하래요. 생각은 무시하고 감정만. 네, 감정의 파도에 올려타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호흡으로 현재에 있고 감정은 판단 없이 흘려보내고. 근데 계속 떠오르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게 제일 문제 아닌가요? 그거 어떡해요? 바로 그 지점. 그게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통찰인데요. 네. 세 번째 순서가 바로 그 생각이나 신념을 다루는 건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앞에 두 단계, 그러니까 호흡 집중하고 감정 놓아버리기를 잘 하고 나면요. 이 세 번째 단계는 거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요? 생각이 바뀐다고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가 좀 해소되고 나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좀 긍정적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최소한 힘을 잃는다는 거죠. 와, 이게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찰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감정이라는 바다가 좀 잔잔해지면 그 위에 떠다니는 생각이라는 배들도 좀 안정을 찾는다고 할까요? 세상에 진짜 의외의 순서인데요. 보통은 생각을 바꾸려고 막 애쓰잖아요. 그게 아니라 호흡으로 시작해서 감정을 먼저 잘 다루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와, 이게 그냥 숨쉬기가 아니라
마음 전체를 다루는 하나의 시스템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결국은 마음을 현재라는 안전지대에 더 자주 그리고 더 깊이 머물게 하는 훈련인 셈이죠. 네, 훈련이군요. 그리고 자료 말미에는 이런 언급도 나와요.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생각이 점점 덜 일어나고 완전한 깨달음은 생각이 아예 떠오르지 않는 상태라고요. 생각이 아예 없는 상태?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호흡 집중이 단순히 순간적인 평온을 주는 기술, 이걸 넘어서 어쩌면 당신의 생각, 또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지금 바로 당신의 숨이 조용히 들어오고 또 나가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냥 가만히. 안녕하세요. 오늘은 2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글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나온 한 문장,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오늘 저희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이 구절이 마음의 평온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글쓴이는 여기서 뭘 느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준비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금은구요. 사실 글을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삶의 어떤 주도권 같은 걸 좀 내려놓는 태도, 그런 걸로 설명하더라고요. 맞아요. 좀 뭐랄까 과감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글쓴이는 이걸 통해서 삶이 오히려 더 가벼워지고 또 겸손해지고 놀랍게도 평온해졌다고 하거든요. 이 내려놓음이라는 거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글쓴이가 이걸 불교에서 말하는 그저 인연을 따라서라는 말하고 연결시키더라고요. 아,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점은 다른데 결국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뭐랄까 억지로 바꾸려 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핵심은 결국 외부 상황이나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좀 몸을 맡기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글쓴이는 이게 뭐랄까 산을 오르는 다른 길 같다고 보는 거죠. 정상에서는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이게 그냥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글쓴이가 든 예시가 딱 와닿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험 결과를 기다릴 때요. 아, 네. 그 예시. 그럴 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또는 인연 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죠. 오히려 결과에 대한 어떤 불안이나 기대를 의식적으로 좀 내려놓는 행위? 그렇게 함으로써 합격해야 한다는 강박감이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서 좀 벗어나는 거고요.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공간을 만든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혹시 당신도 그런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결과에 대한 집착을 탁 내려놨더니 오히려 좀 자유로워졌다거나? 있죠. 분명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쓴이가 바로 그 점을 강조해요. 이게 그냥 시험 결과 같은 어떤 특정 상황에만 쓰는 뭐랄까 임시 반편이 아니라는 거죠. 아, 삶 전체에 대한 태도로요? 네. 이걸 삶을 대하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로 삼을 때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본인이 직접 이걸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하니까 그 말이 더 힘이 실리는 것 같고요. 확실히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라 설득력이 있네요. 그쵸.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통제 불가능한 것들. 거기에 자꾸 집착하는 게 사실 불안과 고통의 큰 원인인데 글쓴이가 그걸 자기 경험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통제할 수 없는 걸 기꺼이 놓아주는 태도, 이게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글을 읽으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내맡김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능동적인 과정일 수 있겠다. 오, 능동적이요? 네,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그 다음 결과는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지적인 선택 같은 느낌? 글쓴이는 이걸 약간 영적인 근력 운동 같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 운동이요? 비유가 재밌네요. 네, 처음엔 좀 어색하고 힘들 수 있는데 계속 연습하면 마음의 근육이 단련돼서 더 큰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정확해요. 그리고 글쓴이는 이 내맡김이 꼭 종교적인 맥락이 아니더라도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아, 네, 관계 문제. 아니면 직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 이런 데도 다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쉽지는 않다고 인정하죠. 우리의 그 에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꾸 통제하려고 하죠. 네. 끊임없이 뭔가를 통제하려 들고 미래를 막 예측하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글에 따르면 바로 그 통제하려는 욕구 자체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그 역설.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럴 때 비로소 뜻대로 하옵소서나 인연 따라의 지혜를 좀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살펴본 인연 따라 사는 삶 속에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문구, 결국에는 내맡김, 그리고 수용, 이 태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심리적인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그렇죠. 특정 종교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지혜 같아요. 네, 삶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사실 거대한 파도 같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지혜로운 서핑 기술 같은 거죠. 막 통제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 흐름을 타는 법을 배우는 것. 이 글이 당신에게도 그런 영감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여운을 가지고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당신의 삶에서 내려놓음이나 맡김에 가장 강하게 저항하는 영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게 뭐 일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저항의 밑바탕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혹은 내가 꽉 붙들고 있는 어떤 믿음 같은 게 있을지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죠. 글쓴이가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그 자기 성찰의 과정 자체가 또 다른 평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특히 주님의 연필이라는 개념, 이거 참 흥미롭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 말씀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요. 이 겸손함 속에 담긴 의미가 뭔지, 또 이게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주님의 연필이라. 이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표현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성찰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아나 성취, 또 마음의 평화 같은 거요. 맞아요. 그 노벨 평화상 연설에서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죠. 저는 그저 주님의 작은 몽땅 연필일 뿐입니다. 네, 그분이 저를 이용해 이런 그림을 그리신 것뿐입니다. 이 말이요. 처음 들으면 정말 극도의 겸손함, 뭐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자신의 공을 전부 하느님께 돌리는 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꼭 특정 종교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뭐 기독교에서는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불교에서는 인연 따라서 일이 그냥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종교가 없는 분들도 뭐랄까 더 큰 힘 아니면 잠재의식의 영감 이런 게 이끄는 대로 산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핵심은 결국 어떤 행위의 주체를 나라는 개인을 넘어서는 어떤 존재에 두는 시각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건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거 아닐까요? 개인을 넘어선 어떤 힘 같은 거요. 아, 그러네요. 단순히 종교적인 걸 넘어서 우리가 가끔 영감받았다고 할 때나 아니면 뭔가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나를 통해서 뭔가 그냥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거랑 또 연결될 수 있겠네요. 네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주님의 연필이 훨씬 넓게 다가오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관점이 좋은 게 우리가 뭔가 잘했을 때 쉽게 빠지는 함정 있잖아요. 함정이요? 아, 자만심 같은 거요? 네, 맞아요. 내가 해냈다 하는 그 자만심, 그 에고가 너무 커지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 하긴 그렇죠. 보통은 잘난 내가 했다 이러면서 으쓱거리기 쉬운데. 네. 근데 그 내가 했다는 느낌이 강할수록 사실은 외부 평가나 실패에 더 약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작은 비판에도 막 상처받고 또 성공에 집착하게 되고요. 맞아요.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또 누가 날 끌어내릴까 봐 불안하고 그런 게 따라오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연필 같은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과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잘 되면 그냥 감사한 거고 혹시 잘 안 되더라도 이게 다 내 탓만은 아닌 게 되니까 이게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죠. 마음의 평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변의 도움에 감사하고 겸손함을 유지하게 되니까요.
여기서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수 있어요. 더요? 네, 자료에서 제시하는 더 깊은 통찰인데요. 어쩌면 어떤 행위를 하는 나라는 그 존재감 자체가 사실은 환상일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네. 행위하는 나가 환상이라고요? 네, 마치 연필 스스로 글씨를 쓴다고 착각하는 것처럼요. 와,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의지라던가 노력, 성취감 이런 건 다 뭐죠? 그 감정들은 분명히 있는데. 아, 그 감정들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감정 자체는 실제 하죠. 다만 그 감정의 근원, 그 주체를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에게만 두는 것, 그게 환상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주체를 나에게만 두는 것이요? 네, 그래서 공을 더 높은 힘, 뭐 신이든 우주든 잠재의식이든 그런 곳에 돌린다는 건 어쩌면 이 나라는 에고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흐름과 연결되려는 거죠. 이게 어쩌면 진정한 의식 성장, 그리고 평화로운 삶으로 가는 길일지도 몰라요. 내가 했다는 그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면 성공했을 때의 기쁨은 뭐랄까 더 깊은 감사함으로 변하고 실패했을 때의 고통은 또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와, 주님의 연필이라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행위의 주체, 자아의 환상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깊어지는군요. 네, 그렇죠. 결국 이 모든 게 자신을 너무 내세우기보다는 더 큰 흐름에 자신을 맡길 때 오는 어떤 자유 그리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믿음 체계가 뭐든 간에 이 주체를 옮겨보는 관점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클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만약 당신이 하는 모든 일, 당신의 재능이나 성과가 사실은 온전히 당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통로를 통해 그냥 드러나는 더 큰 무언가의 표현이라면 그럴 때 당신의 자부심이나 혹은 실패했을 때 느끼는 좌절감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네.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흥미로운 주제를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에고 환상과 자유의지라는 발췌문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매 순간 느끼는 나라는 이 존재감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선택한다. 이런 자유의지. 이게 어쩌면 환상일 수 있다. 상당히 좀 도발적인 관점이죠. 특히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면 이런 환상에서 벗어난다고 설명을 해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이 자료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 그리고 나의 선택, 이런 개념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에고,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 있잖아요. 이걸 넘어서면, 즉 동일시를 넘어서는 의식 상태가 되면 이게 다르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우리 경험이랑 깨달은 상태를 딱 비교하면서 에고와 자유의지의 본질이 뭐냐 이걸 묻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좀 특별한데요. 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상태. 이걸 완전히 넘어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도 멈추고 감정도 안 일어나고 우리가 보통 마음이나 에고라고 부르는 게 그냥 사라진 상태 뭐 이런 걸 의미한다는데 이게 참 상상하기는 좀 어렵네요. 네, 맞아요. 상당히 좀 급진적인 묘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에고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자리가 그냥 텅 빈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생생하고 명료한 알아차림 같은 거, 존재감, 그리고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화, 뭐 행복 이런 것만 남는다고 설명을 해요. 계속 판단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 활동이 사라진 거죠. 조용하지만 아주 또렷한 상태랄까요? 아,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럼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하죠? 이 글 표현이 되게 독특하던데 마치 그 태엽 감아놓은 장난감 있죠? 그것처럼 몸이 그냥 주어지는 운명이나 인연 따라서 저절로 움직인대요. 말도 필요하면 술술 나오고 핵심은 내가 결정해서 이걸 해야지 하는 그 주체적인 느낌, 그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환상에서 깨어난 상태다, 뭐 이런 주장인데 와,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내가 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이 모든 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심지어 이 글은 이게 어떤 특별한 경지가 아니고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고까지 주장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 괴로운 이유가 뭐냐? 그 근본 원인이 사실은 이거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는 이 몸과 마음을 진짜 나라고 너무 강하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고 지켜야 한다는 그 에고 중심적인 생각, 거기서 계속 발버둥치기 때문에 괴롭다는 분석이죠.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랑 싸우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살펴본 이 글의 핵심 주장은 이거네요. 우리가 나라고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에고 감각, 그리고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한다, 이 자유의지, 이게 깨달음의 시각에서 보면 사실은 뭐랄까 환상일 뿐이다. 그리고 바로 이 환상에 대한 믿음, 즉 에고와의 동일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근원이다. 그래서 이 환상에서 벗어나면 걱정 없는 평화 속에서 몸은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네, 그렇죠. 이 관점을 쭉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이르게 돼요. 만약 이 글의 주장처럼 나라는 그 주체의식,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것과는 본질이 다르다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내리는 그 선택들 있잖아요. 그 의미는 뭘까?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남는 거죠. 만약 잠시라도 이 글의 관점을 한번 받아들여 본다면 여러분이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을 바라보는 방식에 혹시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게 카르마를 좀 다른 시각에서 보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업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글에서는 그걸 넘어서는 길, 뭐랄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보통 카르마 하면 과거 행동의 결과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현재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경향성, 그러니까 일종의 습관으로 정의하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 습관이요. 그 관점이 되게 신선하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측면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글에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카르마에 계속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반응 같은 건가요? 어떤 상황에 닥치면 늘 하던 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거요? 그렇죠. 거의 무의식적인 생각과 감정의 패턴인 셈이죠. 그럼 이 자동 패턴, 이 카르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는요, 매 순간 깨어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라고 강조합니다. 깨어서 알아차린다. 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린 다음에 거기에 그냥 자동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사랑의 바탕을 둔 선택을 하라고 해요. 사랑의 바탕을 둔 선택이요? 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을 좀 지지하는 그런 긍정적인 선택, 건설적인 방향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동 반응 대신에요? 아하,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한번 멈춰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차림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알아차림 자체도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인도의 성자 라마나 마하리시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죠. 네, 맞아요. 라마나 마하리시는 우리한테 주어진 유일한 자유가 뭐냐? 바로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동일시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결정하는 것뿐이라고 봤어요. 심지어 나는 이제 동일시하지 않겠어 라고 마음먹는 그 생각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사실 내가 했다기보다는 그냥 떠오른 생각일 뿐이고 그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 와, 그거 되게 심오한데요? 그럼 우리가 보통 나라고 여기는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들 이게 사실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탈동일시라고 이 글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가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딱 알아차리는 순간에요. 그 알아차리는 나랑 그 화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느낌? 네, 그게 바로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 연습하는 거죠. 탈동일시 연습이요. 수행을 통해서 이 탈동일시 상태를 점점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재밌는 게
내가 수행한다, 내가 노력해야지 이런 생각도 결국엔 동일시의 일부. 그러니까 알아차려야 할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생각마저도 그냥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죠. 아, 내가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조차도 그냥 지켜봐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노력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으면. 모든 생각과 감정, 심지어 내가 수행한다는 생각까지도 그냥 흘려보내면서 오직 그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 그 에고라고 부르는 그 느낌 자체에 의식의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해요. 그냥 존재함 그 자체에 집중한다. 굉장히 미묘한 지점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무의식에 쌓여있던 오래된 습관 패턴들이 정화되면서 최종적으로는 몸과 마음과의 완전한 탈동일시, 즉 이 글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카르마라는 마음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는 나와 그 습관을 분리하는 연습, 즉 팔동일시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엔 모든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깨달음에 이른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동일시하지 않는 그 여정 자체를 강조하는 거죠. 핵심은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살펴봤네요. 카르마를 운명론적으로 보기보다 바꿀 수 있는 습관으로 보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알아차림과 팔동일시를 제시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모든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심지어 나라는 그 느낌까지도 그냥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모든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나라는 느낌마저도 그저 관찰의 대상이라면 그 모든 것을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며 알아차리고 있는 자,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살면서 꼭 마주하게 되는 선택의 갈림길에 대한 자료를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삶의 선택과 내려놓음이라는 글의 일부인데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할 때 이 자료가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보시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이 글에서는요. 선택의 순간이 오면 각 선택지가 가져올 장점과 단점, 이걸 먼저 신중히 따져보라고 해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은 뭐지 하고 스스로에게 깊이 질문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여기까지는 뭐랄까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꽤 익숙한 접근법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건 뭐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말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자료가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하고 스스로 물어봤는데도 여적이 마음이 딱 정해지지 않을 때 말이죠. 그럴 땐 그 저울질하려는 마음 자체를 좀 과감하게 놓아버리라고 제안합니다. 놓아버리라고요? 그냥요? 네, 왜냐하면 그 망설임의 뿌리를 파고들면요. 사실은 모든 선택지의 좋은 점만 쏙 빼서 누리고 싶고 조금의 손해나 어려움도 피하고 싶은 마음, 약간 그런 모순된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장점만 취하고 단점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마음.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는 거네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은 그런 완벽함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그 끝없는 생각의 골이 있잖아요. 네, 그걸 의식적으로 놓아버리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집착을 계속 비워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면에서 이게 맞는 길이다 싶은 그런 긍정적이고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갈 힘이 생긴다는 경험담도 덧붙이고 있고요. 정확해요. 이 글은 우리가 흔히 에고라고 부르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해득실을 막 따지고 계산하는 방식만으로는 진정으로 나에게 좋은 선택에 이르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 머리로만 하는 계산이요? 네. 오히려 때로는 그런 분석적인 생각을 잠시 멈추고 더 큰 지혜나 내면의 직관, 이 자료에서는 순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순리요? 네. 여기서 순리라는 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나 삶의 큰 흐름, 아니면 내 안에 깊은 목소리 같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런 더 큰 것의 선택을 맡기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막 분별하려는 노력을 잠시 쉬어주는 시간. 그게 필요하다는 제안이죠. 그런데요, 이게 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분석을 멈추고 그냥 기다린다는 게 뭐랄까 자칫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는 건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조급해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물론이죠. 그런 불안감이 들 수 있다는 점을 이 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오해고요. 필요한 정보 수집이라던가 장단점 분석이 끝났다면 그 이후에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고민 있잖아요. 그 수레바퀴를 의식적으로 멈추라는 거예요. 아, 그 반복되는 고민이요? 네. 대신에 마음속으로 혹은 자신이 믿는 더 큰 존재에게 어떤 선택이 지금 나에게 최선일까요?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을 그냥 가슴에 품은 채로 있으라는 거예요. 질문을 품은 채로요? 네. 그러다 문득 또 내가 또 걱정하고 있네? 또 계산하고 있네? 하고 잡념에 빠진 자신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의 고요함으로 돌아오는 연습. 이걸 반복하라고 강조합니다. 이건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알아차림과 놓아버림의 과정인 셈이죠. 아하,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분석은 충분히 하되 그 결과에 집착해서 끝없이 되새김질하는 그 생각의 패턴을 멈추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이 최선인가라는 질문만 딱 남겨둔 채로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지를 기다리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네. 이 글에 따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안개 속 같았던 마음이 점차 맑아지면서 하나의 선택지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해요. 혹시 지금 당신이 어려운 선택 앞에서 끝없이 고민에 좀 지쳐 있다면 이런 접근법을 한번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 충분히 정보를 탐색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후에는 그 다음 단계로 머릿속을 시끄럽게 만드는 계산과 걱정의 소음, 이걸 의도적으로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차원의 안내나 어떤 직관의 목소리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과정, 이게 이 글이 제안하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결국 에고, 즉 머릿속의 그 시끄러운 계산기의 소란을 잠재워야만 더 명료하고 지혜로운 내면의 신호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그 소란은 무엇인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잠시라도 괜찮으니까 그 소란을 의식적으로 한쪽에 이렇게 싹 내려놓는다면 어떤 느낌일지,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보일지 한번 조용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글 2년 따라 살다인데요. 이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해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고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좀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이 개념이 뭘 의미하는지 또 우리 삶에는 어떤 시각을 주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네, 이게 사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2년 따라 산다. 이게 단순히 다 체념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자 이런 수동적인 뜻은 아니고요. 핵심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또 뭔가 하려는 그런 의지 있잖아요. 이런 것조차 나라는 어떤 중심 존재가 통제하거나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뭐랄까 조건이 딱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 날씨처럼요. 그런 것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의 발생 과정 설명한 게 되게 재밌었어요. 내가 생각을 만들어낸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 현재 상태나 조건에 맞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는 걸 내가 알아차릴 뿐이다. 이런 설명이요. 이건 근데 우리가 보통 느끼는 거랑은 그 주체적인 경험과는 좀 많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행위자로서의 나가 사실은 없다. 이게 이 관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가 결정해서 영화 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시각에서는 영화를 볼 조건, 그러니까 인연이죠. 시간이라든지 마음 상태, 외부 정보 이런 것들이 딱 맞아 들어 터서 영화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랑 행동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헤어짐 예시도 비슷하고요. 어떤 씨앗, 그러니까 내부 원인에 그걸 발현시키는 외부 환경, 연이 만나야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맞아요. 가스불 껐나 걱정되는 예시도 참 인상 깊었어요.
그 걱정 자체가 그냥 툭 떠오른 거고 또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따라서 일어나고 결국 행동하게 되잖아요. 글을 읽다 보니까 진짜 그 과정 중에 내가 딱 개입해서 이걸 조종했다 할 만한 순간이 명확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기껏해야 이 모든 걸 그냥 지켜보는 역할, 알아차리는 정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알아차림 자체, 그러니까 목격하는 나라는 느낌마저도요. 사실은 어떤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인 의식의 한 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뭐랄까, 파도가 바다의 일부이지 파도 자체가 독립적인 실체는 아닌 것처럼요. 결국 인생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는 그런 단단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하나의 착각일 수 있다. 이런 통찰인 거죠. 아,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할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건 그냥 그 일을 할 조건이나 때가 아닌 거군요. 그러니까 인연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굳이 억지로 하려고 애쓰기보다는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약간 불안감을 느끼세요.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주도하지 않으면 삶이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서 결국 실패하거나 불행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요. 계획 없이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막연한 공포 같은 거겠죠. 네네,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또 오히려 가만히 있으려 해도 그럴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 점이 또 재밌는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도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도 느끼고 또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그런 혈설적인 필요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와 생각들이 결국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방치나 포기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조건과 흐름에 따라서 삶이 그냥 저절로 펼쳐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행동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핵심은 이거네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이건 인연 따라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태도, 거기에 있는 거군요. 그래서는 마음 관찰이나 명상 같은 걸 통해서 몸과 마음이랑 나를 동일시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연습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정확합니다. 그저 인연 따라 산다는 건 삶이 본래 스스로 펼쳐진다는 어떤 진실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무기력하게 체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의 매 순간 마주치는 현실에 대해서 불필요한 내면의 저항 없이 온전히 조화롭게 반응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깨어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인연 따라 산다는 개념을 통해서 삶의 주체성에 대한 어떤 기존 생각에 도전하는 꽤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많은 생각과 행동이 사실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도 마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스스로 일어났다 이렇게 느껴진 순간은 없으셨나요?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나라는 존재가 내 행동의 유일한 또 절대적인 주체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서 느끼는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새롭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표 이룰 때 보통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공식처럼 여겨지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이 부정성 걷어내고 목표 이루기는요, 이 얘기가 좀 달라요. 네, 맞아요. 오히려 성공하려면 뭘 더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어떤 방해물, 이걸 빼는 데 집중하라고 하거든요. 처음 들으면 약간 할 수 있죠. 네, 좀 의아해 들릴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이게 관점 전환이 아주 흥미로워요. 목표 달성을 막는 제일 큰 벽이 바깥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니까요. 우리 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억 벌기를 목표로 딱 세웠다고 해봐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되는데 라든지 돈 버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이런 생각들 네네.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있죠, 있죠. 이 자료는 이런 게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라 아주 깊이 박혀있는 부정적인 핵심 감정이나 신념 여기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핵심 감정이나 신념이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막 할 수 있다, 괜찮아 이렇게 외치는 걸로는 어림도 없고 그렇죠. 그 밑에 깔려 있는 거. 그 밑에 있는 나는 안 될 사람이야 같은 그런 아주 뿌리 깊은 믿음, 이걸 먼저 다뤄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뭐 글정확언을 하고 끌어당긴 법칙을 막 외쳐도 별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약간 돌밭에 씨 뿌리는 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해요. 비유가 딱 맞네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그 밑에 돌이 가득하면 싹이 트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먼저 내면의 그 돌, 다시 말해 부정성을 걷어내는 작업이 먼저 와야 한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이에요. 선행되어야 한다. 네, 먼저 장애물을 치워야 길이 보인다. 뭐 이런 아주 실용적인 접근인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일리가 있는데요. 그럼 좋아요. 그 부정적인 걸 걷어냈다고 쳐요.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해요? 자료에서 뭐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도 알려주나요? 목표는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자, 여기서 또 한 번 뭐랄까 반전이 있어요. 오, 또요? 네, 자료에 따르면 목표를 딱 이룬 데 모습을 상상하고 그때 그 기분 좋은 느낌 있잖아요. 네, 있죠. 성취감 같은 거. 네, 그걸 매일 잠깐씩 느끼는 건 좋다고 해요. 아주 잠깐. 잠깐이요? 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루 종일 그 목표만 붙들고 막 생각하고 집착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목표를 의식적으로 놓아주라고 조언해요. 놓아주라고요? 목표를? 네. 마치 뭐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이 가볍게 그냥 툭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목표를 놓아버린다니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아니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그걸 놓아버리라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포기하라는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포기는 절대 아니죠. 그쵸? 자료에서도 인용하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하고 이게 딱 통하는데요. 진인사 대천명. 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예를 들면 부정성 제거하고 잠깐 긍정적으로 상상하고 이런 최선은 다 하되 결과가 반드시 꼭 이렇게 돼야만 해 하는 그런 과도한 집착 네, 집착. 또는 불안감 이런 건 내려놓으라는 의미예요.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거죠. 그 가벼운 마음 상태, 이 미묘한 균형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자포자기가 아니고 그렇죠. 절대 아니죠.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나머지는 뭐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보겠다. 이런 좀 더 성숙한 태도에 가까운 거군요. 맞아요. 정확해요. 부정성을 제거해서 저항을 없애고 또 집착을 내려놔서 부담감도 덜어내고 이렇게 하면 목표가 오히려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환경, 공간을 만들어주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목표를 향한 그 과도한 압박감이나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부정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부정성이군요. 네. 그래서 이 집착마저 싹 내려놓을 때 비로소 목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르륵 실현될 공간이 열린다는 거예요. 와. 그냥 막 긍정 외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뭐랄까 깊이 있는 통찰을 주는 거죠. 내면의 저항을 없애는 데 집중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와, 오늘 이야기는 진짜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네요. 목표 달성의 비결이 뭘 자꾸 더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비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네, 비움이요. 그리고 최선은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은 탁 내려놓는 초연함.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오늘 살펴본 내용의 정수가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이 한점을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요. 그 목표를 딱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불쑥 튀어나오는 내면의 딴지 거는 목소리. 딴지 거는 목소리. 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뭘까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그냥 막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뿌리를 찾아서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면 네, 제거. 과연 어떤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누구나 그렇죠. 그럴 때 보통은 더 강하게 원하고 어떻게든 이루려고 막 방법을 찾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내용은 좀 다릅니다. 모름의 자세로 바라기에서 가져온 건데요. 네. 핵심은 오히려 내가 이걸 원하는 게 나한테 진짜 좋은 건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죠. 보통은 이게 나한테 좋아야만 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관점이 우리가 바라는 일을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게 하는지 한번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소원 성취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바람 자체를 대하는 우리 태도를 좀 돌아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 전제가 사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이로운지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면 무언가를 바라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보면 바라는 일이 딱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나는 이게 진짜 나한테 좋은지 모른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더라고요. 네,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그 바람을 그냥 뭐 부처님이든 하느님이든 아니면 뭐 잠재의식 같은 그런 더 높은 힘에게 그냥 맡겨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약간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요. 이게 그냥 체념하라는 건 아닐 텐데요. 맞아요. 체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핵심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는 거거든요. 결과가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그 강박감 있잖아요. 아, 집착. 네네. 그걸 내려놓고 그 바람 자체를 그냥 계속 바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곡물처럼요. 바친다 그 표현이 되게 와닿네요. 내 손 안에 꽉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어놓는 느낌이랄까? 그렇죠. 더 큰 어떤 흐름이나 지혜에 맡긴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계속 마음을 좀 비우고 바람을 맡기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나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불안감이나 갈등 같은 게 좀 줄어들고요. 오히려 확신에 찬 어떤 영감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대요. 영감이요? 네, 뭐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거나 생각지도 못한 도움이 생기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그 영감을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일이 의외로 순조롭게 풀리는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거 흥미로운데요? 근데 사실 살면서 바라는 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요. 100번 원하면 한두 번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이 모름의 자세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솔직히 실망하거나 좌절하기 쉬울 것 같은데. 물론이죠. 당연히 실망스럽죠. 그럴 때 자료에서 두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그게 이루어지는 게 결국 나한테는 안 좋은 거였나 보다. 이렇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른 하나는 내가 아직 그걸 감당하거나 이룰 만한 복이나 준비가 좀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복이 부족해서. 네. 예를 들어 좀 이기적인 욕심이었는데 잘 안 됐다면 전자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좋은 바람이었는데 잘 안 풀렸다면 후자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결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않는 거고요. 네. 그보다는 그 결과를 일단 나는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올라오는 그 마음을 다시 바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군요. 결과에 막 매달리기보다 그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시 마음을 맡기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은 쉽지만 진짜 어렵잖아요. 간절히 원했던 건데 모른다고 인정하고 맡긴다는 게. 맞아요. 그게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한 마음 연습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어떤 욕망이나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완전한 행복이니까요. 근데 만약이요, 일이 잘 안 풀렸는데도 그래도 나는 계속 이걸 하고 싶다, 원한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면 어떡하죠? 그냥 이건 내 길이 아닌가가 하고 딱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봐요. 자료에서도 그럴 때는 다만 할 뿐이라는 좀 겸허한 마음으로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그냥 계속 해나가면 된다고 조언하거든요. 다만 할 뿐? 네. 예를 들어서 좋은 뜻으로 절을 짓고 싶은데 지금 당장 돈도 없고 여건도 안 돼요. 그렇다고 막 좌절하는 게 아니라 결과는 내가 모르지만 뜻은 좋으니 계속 복을 짓고 기회를 찾아보자. 이런 마음으로요. 어허.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작은 기부부터 시작하거나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찾아보거나 이런 식으로 집착은 내려놓되 당연 할 뿐의 자세로 현실적인 노력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시험 준비 같은 개인적인 목표도 비슷하겠네요. 네, 그렇죠. 무조건 합격해야 돼. 이런 집착보다는 내 적성이나 현실적인 여건 같은 걸 좀 차분히 보고 또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타적인 마음도 좀 내면서요. 네네. 그러면서 공부든 필요하면 아르바이트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다만 할 뿐의 자세로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불안이 줄고 마음이 좀 안정되면서 집중이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듣고 보니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네요. 어떤 바람이 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나는 그 결과가 진짜 좋은지 모른다는 겸허한 마음을 일단 갖는 것. 네, 그게 시작이죠. 그리고 과정 자체에 충실하면서 다만할 뿐의 자세로 나아가는 거. 결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 좀 내려놓는 연습인 거군요. 맞습니다. 바람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을 조율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어쩌면 이게 진짜 의미의 맡김일 수도 있고요. 네, 오늘 바라는 일을 대하는 조금은 특별한 관점, 모름의 자세와 다만할 뿐의 태도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좀 더 껴안는 지혜랄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간절히 바라는 일들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나는 모른다는 솔직한 인정, 그리고 다만할 뿐이라는 꾸준한 실천, 이런 태도를 한번 받아들여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바람과 그 여정이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보내주신 아상과 깨달음 발췌 내용인데요. 이걸 보면서 아상,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괴로움이나 행복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시작부터 좀 강렬해요. 자료를 보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 나라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허상일 수 있다. 뭐랄까 환상 같은 거다. 여러 스승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이거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좀 싶었거든요. 네네, 그쵸.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자료에서 아상을 딱 정의하잖아요. 나라는 생각, 나라는 관념, 이렇게요.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 몸이나 내 생각, 감정, 경험들, 이런 것들의 묶음이죠. 그렇죠. 그냥 그게 나지 하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관념 자체가 실제로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약간 환상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랄까 영원하거나 변하지 않는 딱 독립된 나라는 건 없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나라는 생각이 환상 같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냥 좀 철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지점이 이제 괴로움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자료 설명을 보면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괴로움이 바로 이 나라는 생각, 즉 아상 때문에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모든 괴로움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었을 때 실망하는 거, 아니면 내가 가진 걸 잃을까 봐 불안해하는 거, 또 나를 남이랑 비교하면서 열등감 느끼거나 반대로 우월감 느끼는 거, 이런 모든 감정들 밑바탕에는 나, 그리고 내 것이라는 아주 강한 관념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 상황을 나한테 일어난 일, 나의 문제라고 딱 연결시키는 그 생각 패턴, 그게 괴로움의 진짜 이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 나라는 필터를 끼고 세상을 보니까 온갖 감정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자료 예시처럼 내가 승진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나를 너무 강하게 딱 붙여서 생각하니까 괴로움이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자료에서는 이 나라는 생각, 또 내 것이라는 그 소유관념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수록 오히려 삶은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고 말해요. 비중이 줄어든다. 그건 어떤 상태일까요? 그럼 나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건가요? 약간 무서운데요? 자료에서도 내가 없어지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그 걱정. 근데 자료에서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줘요. 여기서 사라지는 게 우리의 생명이나 의식 자체가 아니라고 딱 강조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군요. 네, 사라지는 건 이 몸과 마음이 곧 나다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는 그 동일시. 그걸 이제 아상이나 에고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관념이 사라진다는 거죠. 관념이 사라진다. 네. 그러니까 이 관념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면 의식은 그대로 있으면서 몸과 마음을 그냥 도구처럼 쓰는 거죠. 거기에 완전히 얽매이지 않고요. 비유하자면 연극 배우가 역할에 막 몰입하다가도 나는 배우지 하고 아는 상태. 그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 비유 좋네요. 역할은 하지만 내가 배우인 걸 아는 상태. 그렇다면 이 아상이 사라지는 걸 자료에서는 깨달음,
또는 궁극의 행복 이렇게까지 표현하던데 그건 대체 어떤 경험일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더 이상 나라는 어떤 분리된 생각에 갇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랑 하나가 돼서 삶의 흐름을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상태,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통의 근본 원인이었던 그 나라는 생각이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평온함이나 자유로움이 찾아온다는 거고요. 우와. 근데 이게 뭐 단번에 딱 이해하거나 도달하기는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당연히. 그래서 꾸준한 수행이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군요. 머리고 하는 거랑 실제 경험은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네. 체험적인 이해. 자료에서도 스승들 말이 맞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되면서 수행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감도 커진다고 했고요. 네, 바로 그 점이에요. 이론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직접 겪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꾸준히 자기를 관찰하고 성찰하면서 나라고 여기는 그 생각이나 감정들이 사실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하는 현상이구나. 이걸 스스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청취자님께 이 자료가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나라고 꽉 붙들고 있는 이 생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삶을 많이 좌우하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너머에 더 큰 자유와 행복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한번 탐험해보라는 그런 초대장 같은 거죠. 그 출발점으로 일상에서의 관찰을 제안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청취자님께서 혹시 지금 이 순간이나 아니면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나 지금 좀 기분 나쁘네. 또는 나 이거 정말 원해. 혹은 나 되게 뿌듯하다. 처럼 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올라오는 순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순간들 있죠. 그 순간을 한번 딱 포착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느낌을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거죠. 판단 없이요. 이 느낌이 어떻게 생겨났지? 어떤 생각이랑 감정이랑 연결되네? 그리고 어떻게 또 스르르 사라지나? 이런 식으로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을 가지고 청취자님만의 탐구를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